어, 6페이지 소설 매일 죽는 남자 갑시다. 야, 와우, 가보자. 박수 한번 치고 갈까? 박수. 와. 자, 가보자. 자,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나왔죠. 그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시점 몇 인칭입니까? 3인칭. 3인칭 시점은 다 무슨 시점이라고요? 전지적 시점입니다. 94년 수능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3인칭 시점이면서 관찰자인 시점이 수능이나 평가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3인칭은 무조건 전지적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맡아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밑줄 다 긋게요. 뭐 요약할 것도 없죠. 이미 요약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게 뚝 끊어져 있잖아. 여기까지 끊어져 있으면 되게 좋잖아. 그리고 너네 자꾸 이제 과제한 걸 보니까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 긋는 게 맞을까? 뭐 어떤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하면 뭐만 가요? 시간만 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완벽한 걸 찾는 걸 바라지 않아. 차선이어도 좋아요. 대신 빨리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 밑줄 중요하지도 않은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 밑줄 안 긋고도 소설 문제 풀잖아요. 그렇잖아. 야, 안 긋고도 푸는데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밑줄이라고 생각하고 밑줄 그거 편하게 해. 나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볼 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는 거지 정확한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지 않아요. 잘 안 되면 10줄만 하나씩 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그럴 거면 안 긋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밑줄이 필요하단 말이야. 언제 필요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문제 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밑줄 그은 것만 볼 거라고. 요때 필요한 거야. 또 하나는 찾을 때 밑줄이 아예 없는 것보다 있으면 위치 구성이 좀 잘 돼요. 그러니까 글이 구조화가 잘 되고 찾을 때 좀 편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큰 의미는 없어. 알겠지?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정 안 된다면 10줄마다 하나씩 커. 알겠지? 자, 가보자. 그리하여 마지막 대회전. 오늘의 주인공인 신장균과 고독성. 봐봐. 앞부분의 줄거리하고 앞부분의 줄거리 인물이 나왔어도 본문에서는 한 번 더 해줍니다. 앞부분의 줄거리하고 본문 한 번 더 해줘. 최후의 결판을 위해 장소가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는 가을 햇빛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에 있었다. 그 나오고 어느 임금의 능인지는 알 수 없으되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그 임금의 생전의 위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에 이제 한여름에 푸르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름빛을 띠고 있었다.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름빛을 회갈 속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고독성은 뒷전에서 독점만 하고 있을 뿐. 여기서 독전이 뭘까요 그러면? 근데 뒷전에서 얘는 지금 고독성의 졸개란 말이야. 근데 수십 명의 지금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잖아. 신장균을 그치? 근데 고독성은 뒤에서 독점만 하고 있대. 독점만 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랑 상태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독점만 하고 독전이 뭘까요? 그지. 뭘까요? 독전이. 일단 독은 독려하는 거야. 독려. 전쟁은 뭐야? 싸울 전자지.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죽여! 찔러! 이렇게 뒤에. 졸개들은 다 앞에 나가 있고. 독점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앞에 나서진 않고 있었고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대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은 여기 만약에 부분을 하나만 해도 돼. 근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좀 바뀌지?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렇지. 여기서 근원부터 좀 바뀐단 말이야. 여기는 단순한 무슨 설명? 배경 설명. 이렇게 돼. 이 뒤에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는 배경이 언제예요 지금? 가을. 그렇지. 가을 저녁이잖아. 가을 저녁이니까 가을 햇빛은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여긴 가을이야. 그 뒷부분 뭐야? 그는 여기까지도 돼. 수십 명 다른 포졸 신장균을 세 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럼 상황이 나. 가을 저녁에 주인공을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다음 갑시다. 언제 어디서 번쩍할는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검광 슥슥 넌 이미 죽었다. 검광은 제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 안인 넉마를 건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듯 베어나갔다. 슉슉슉슉. 그럼 이 단역들의 월급이 얼마야? 일당이 300원.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주인공이잖아. 가면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나와? 슉슉슉슉슉 쓰러지는 거잖아.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배가 등과 달라붙어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리고 있었고, 배하고 등하고 달라붙었다는 거는 관용적으로 어떨 때 씁니까? 배고플 때. 그럼 배고플 때 수군거리고 있어요.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뭐? 뱃속에서 배고파 이래? 꼬르륵 소리 지르고 있는 거지.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높이 쳐들고 으아! 온몸을 신장군의 칼에 내맡기기 위해 드러내온 채 으아! 달려가는 거죠. 여기 칼 맞으려고. 신장군의 칼이 번쩍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뭐 한 거야? 칼 맞은 거잖아. 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 고민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칼 맞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윽! 하고 쓰러졌어요. 배는 신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군이 실수했음에 틀림없었다. 샥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찌른 거야. 진검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 은분을 바르는 것이었으므로 외상은 대수롭지 않을 것이었으나 옆구리로부터 가슴께까지 절어오는 듯한 동통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왜? 내가 싹 하고 하고 쓰러 죽었지. 근데 갑자기 파파파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영화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는 참아야 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자 동통은 더욱 무겁게 절어드는 듯 했다. 자, 여기까지. 아팠는데 뭐 한 거야? 참았어. 그래. 어디냐? 이야 했는데 이렇게. 그는 참아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야, 나는 이제 죽었잖아. 이승우가 저쪽에서 캉캉캉캉 싸우는 소리가 들려. 누구랑 싸우는 거야? 고독성하고 신장균이 싸우는 거야.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촬영기에 필름 돌아가는 소리겠죠? 가냘프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리고 그는 자기 목구멍에서 차친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심하게 썩은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물체가 발산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꼈다. 이거죠.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의 뭐가 느껴져? 죽음의 냄새. 이렇게 밑줄. 양치를 안 했나? 다음. 어디선가 300년 전의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300년 전의 포졸이니까 지금 이 드라마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극이죠. 300년 전 포졸을 연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네도 별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하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왜? 일어나면 어떻게 돼? 촬영 끝나지.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여기는 일어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해요.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 야간 촬영이 있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일당 300원 받았어요. 그죠? 잘 죽었어. 여기서 300원. 잘 죽었어. 얼굴이 창백한데 이따 야간 촬영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이미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었으나 따라 나선 거죠. 야간 촬영 해, 안 해? 하는 거죠.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하여 최 씨가 그의 손에 오늘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는 시간이었자. 그죠? 그럼 이제 몇 시까지 촬영한 거야? 그래, 일단 11시가 두 번째 300원 받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빵꾸를 냈다고 일컫는다.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오, 밤 새워야 되는데 주인공이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300원을 11시에 받은 거죠.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의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멍텅한 의식 속에 있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 앉아있다는 사실과 이 버스가 아마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있는 차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막막이 비춰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까지 촬영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밑줄 어디다 그래? 고민하면 시간 가니까 찰칵 시간 가. 어디? 단지 어디서 단지? 너무 밑줄 길어. 일단 의식이 해롱해롱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하자 그냥. 이렇게까지 합시다. 뭐 아니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다음 갑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 여기 길어. 길어도 중간에 읽다가 자르면 돼요. 그리고 참 자기의 주머니는 지금 차창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600원 받았잖아. 버스비가 얼마야? 10원. 야, 저거 언제일까? 버스비가 10원일 때는 선생님도 알 수 없는 시대인데. 일제강점기. 야, 일제강점기. 와. 선생님이 기억하는 최초의 버스비는 선생님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걸어 다녔고요. 중학교 때 버스 탄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버스비가 50원이었거든. 이거 너무 옛날인 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50원보다 더 10원이죠. 좋은 세상이죠. 지금 버스비 얼마냐? 학생 요금 1100, 1010원이 1010원. 1160. 자, 버스 안 타고 다니는 거 티내냐? 감사합니다. 가끔 서민체험 하려면 버스 타고 그래야 돼. 1160원. 그럼 선생님 마지막 버스 요금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버스비가 얼마였냐면 980원. 아니었고요. 50원이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중학교 2학년 때 50원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 50원인가 그랬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버스 요금이 100원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100원이었고 그 다음부터 120원, 150원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빨리 올라갔어. 자, 지금 차장은 우리 다른 말 차장이 뭐예요? 하는 사람 차장이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건 기사죠. 차장 뭐야? 오라 이 차장이야. 차장. 왜? 버스 차장.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그럼 옛날에 이거 카드가 있었겠냐? 뭐 있었겠냐? 그 옆에 돈 받는 사람이 있었지. 빵 모자 이렇게 딱 쓰고. 남은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수라기보다는 행운이라는 점. 이거. 그럼 이 사람은 590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되게 만족해하고 있다. 행운이야. 야, 이거 하늘에 별을 딴 거랑 똑같아 이렇게.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렇게 달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으나 그것도 분명치는 않았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그건 역시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한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그가 막 오른발로 땅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 좀 자르고 가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딱 내용이 다른 게 어디니?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 전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 그러니까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포인트를 맞춰야 돼. 나머지 건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어디? 여기. 아니면 아니야 나 여기 할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지울 필요 없어. 아무 데나 상관없어. 버스에서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한 거야. 그러한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이렇게 길어. 그가 막 오른발로 땅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선뜻했다.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발이 땅에 닿은 순간 냉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쭉 끼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서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물벼락을 맞은 듯 선명해졌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일단 여기 지금 뭐야? 그럼 구두 한쪽이 없는 거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계속 가. 다만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지금 그 다리는 차고 습기 낀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했다고 있죠. 외곽이 뭐야? 외곽?
아, 죽음의 외곽? 아, 그렇죠. 바운더리. 좋아요.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 선명했다. 이 다리는 지금 뭘 딛고 있는 거야? 죽음의 외곽, 죽음 언저리를 딛고 있는 거야. 그는 걷기 시작했다. 좀 걷기 시작. 여기 자르고 갈까? 걷기 시작했으니까 좋아. 그럼 걷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면 이제 신발이 없어진 거잖아, 그지? 그럼 밑줄 어디? 야, 크게 읽어줘봐. 그래,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욕하자. 좀 여기까지 갈까? 좀 더 가자. 너무 짧으니까 그런 거 오케이. 그는 걷기 시작했다. 여기서 좀 잠깐 지겨우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 소설 보면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 소설 읽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이 소설 읽어보면서. 화자가 아니라 누구? 서술자? 서술자 아닌데요, 이거? 시점 몇 인칭이에요, 이거? 3인칭이에요. 그럼 그는 주인공이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인공이 행동? 행동보다는 심리, 내면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맞아요. 심리, 맞아요. 주인공이 심리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또는 이 작품 전체로 봤을 땐 대화가 큰 따옴표, 대화가 거의 없죠. 대화가 거의 없는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까지 주인공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사건이 뭐 특별한 사건이 있니? 이건 사건 중심보다는 한 인물의 내면 중심이죠. 그리고 내가 앞에 넘어가서 그라는 인물의 동그라미만 안 쳤다면 이거 1인칭 소설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착각할 만큼 내면 중심에 빠져 있잖아. 그리고 생각이 갑자기 뭐 어지럽다고 하다가 팔이 차갑다 뭐 죽음의 외곽이잖아. 생각이 지 맘대로 막 흘러가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보고 이거 타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뭐죠? 이런 소설을 어떤 기법? 옴니버스. 그거 아니야. 동현이 이거 촬영 듣다가 저거 누구야? 초등학생 같은 대답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면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좀 이게 외웠잖아. 외웠을 때 머리로는 외워지는데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뭔지 머릿속에 확 안 와다. 근데 이런 작품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면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찾을 때 우리는 찾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 찾을 때 첫 번째 대화가 거의 없는 서술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의 무슨 중심? 내면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갑자기 불현듯 문득 이런 것들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런 것들 우리가 내면 의식의 흐름이라 하고 이 정도 작품이면 내면 의식의 흐름을 잘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내면 의식의 흐름 좀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자, 걸었어. 어딨지? 어디까지 했지? 그는 걷기 시작했다. 야, 거기서 손가락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 오른쪽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뻣뻣하고 불편했으나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도 불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의 불빛처럼 보였다.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간 직전에 사자를 뜻한다던가 그런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 죽는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음 속에 던져진 채 있다.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 자라고 있을 태아도 아내가 뭐 했어 지금? 임신했다는 거죠? 태아도 동그라미 쳐놓자.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아내는 죽음을 베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옆구리가 여기까지 자르자. 여기까지 딱 잘랐어.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죠?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낀 거죠. 나뿐만 아니라 뭐가?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어디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까지 할까?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좀 더 가봤어요. 이렇게. 자, 언제부터인가 다시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재발하려고 하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는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과 신겨져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이며 계속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놀랐다. 여기죠. 여기는 이제 부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왼발에는 뭐가 신겨져 있어? 구두가 신겨져 있다. 이렇게 가볼게요.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하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 했다. 여기서도 뭔가 깨달은 거잖아. 그지? 아,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왼발은 살아있어. 아까 오른발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죽음의 외곽이죠. 오른발은 죽어있고 왼발은 어떻게? 살아있어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걷고 있는 거잖아.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이것은 튼튼하구나. 마치 반석과도 같군.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아까 태아죠. 아까 태아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죽음의 싹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녀 뱃속의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되었다. 그래,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이 나오죠. 밑줄 한번 하고 가는 게 낫겠죠. 처음엔 죽음의 싹이었죠. 근데 내 왼쪽 발은 구두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래,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아내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주머니는 지금 590원이 들어있다. 이게 의식의 이른 기법이야. 갑자기 거기서 이런 얘기 같다 저런 얘기 같다. 그래, 쇠고기를 한 근 사자. 식육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 앞에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듣는은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 듣다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잘 안 쓰이는 말이지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식육점에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 뭐야? 애니폰 갔어요. 그래, 그러면 밑줄 어디다 볼 거야? 쇠고기 한 그릇. 쇠고기 한 그릇 사자? 좋습니다. 다치기 전에까지. 됐죠? 오케이. 이런 소설이. 끝났어요. 읽다 보니 끝나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뭔가 생각해야 되냐면 소설은 원래 한 200페이지거나 되거나 더 긴 소설도 있잖아. 근데 여기 시험에는 몇 페이지만 실려? 기껏해야 2페이지 실리잖아. 이렇게 2페이지 실리잖아. 야, 그 안에 담겨봐야 무슨 의미가 얼마나 크게 담기겠냐. 그러니까 소설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실리는 순간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럼 문제 내는 것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 뭐라고? 첫 번째, 이거 글을 읽었는지. 두 번째, 너네가 학교 다닐 때 개념 같은 거 충분히 하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밑줄 그은 부분만 빠르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그치? 인물 체크한 거랑 밑줄 그은 것만 한 10초, 15초. 딴 데 읽지 마. 밑줄 그은 데만 읽어. 신장. 자, 그렇게.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다시 한번 읽으라고 하는데 그때가 한 15초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이 없을 때는 이걸 다시 못 해. 근데 밑줄이 있으면 이걸 다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소설을 한 번 읽었지만 한 두 번 읽는 듯한 느낌?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는 집중해서 사건에 집중해서 마지막에 다시 읽을 때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어. 됐지? 자, 가볼게요. 이거 뭐라고? 너네 학교 다니면서 얘 개념 정리 좀 했니? 개념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야.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하여 내면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제시하여라고 해서 딱 잘랐지. 어때? 내면 의식의 변화 맞습니까? 얘는 무조건 맞죠.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했대. 내적 독백이라는 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지. 그러면 큰 따옴표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적 독백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처리해요. 직접 제시라고 했으니까. 직접 제시가 특징이 뭐야? 작은 따옴표에 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본문에 직접 따옴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없다고? 있어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리고 근데 요건 일반적인데 잘 들어. 일반적일 때 직접 독백은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가끔 현대소설에는요. 따옴표가 생략되기도 해요. 그럴 땐 직격 인용적 조사라고 하고를 찾아야 돼. 그때는 좀 어려워. 그런데 이건 작은 따옴표 본문에 분명히 있죠? 있어요. 나옵니다. 다음 이거 시간 순서를 뒤바꾸어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인과관계 재구성인데 인과관계는 뭐와 뭐로 나눠져 있죠?
그래요. 인과관계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야. 원인이 먼저예요? 결과가 먼저예요? 원인이 먼저지.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설을 쓰면 뭐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걸 역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오겠니? 현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 원인이 나중에 나오죠. 그 얘기예요. 시간 순서를 바꿔서 인과관계를 재구성했다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결과 원인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지 자체가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이것도 밑줄을 해놓으면 읽어보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수 있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그냥 시간의 흐름 순서예요. 그리고 소설은 서사문학이란 말이야. 서사문학은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 넘어가는 표지가 없다면 걔는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시간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잖아. 뭐만 보면 돼? 역전 구성만 아니면 무조건 시간 흐름이 맞아요. 소설은. 알겠죠? 이건 틀렸고요. 여러 인물의 회상. 이 회상은 누구만 하는 거라고 했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기억 있는 것 같은데 회상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인공 아니어도 가능해요. 다만 등장 인물만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까 그가 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는 회상 아니고도 과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전지적이니까. 철수가 아팠다. 철수는 왜 아팠을까? 그건 지난 여름 홍수 때 있었던 일이다. 야, 철수가 회상했어? 아니잖아. 내가 서술자잖아. 내가 그냥 넘어간 거야. 이건 회상이 아니야. 회상은 철수는 지난 여름을 떠올렸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회상은 누구만 할 수 있어? 등장인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등장인물은 누구야? 그가 회상해야 돼. 회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회상이라고 말하면 여러 인물 회상이니까 무조건 틀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봐야 뭐 한 사람이겠지. 근데 이거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났다 정도인데 이걸 회상으로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냥 틀렸어요. 근데 만약에 회상이 있다면 이 입체성이라는 말은 쓸 수 있어 없어? 오늘 테스트에 입체가 있었어. 입체적 구성이. 입체적 구성이 뭐였어? 시간의 역전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입체성이 그건 입체적 구성이고 입체라는 말은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이면 무조건 입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면 시간대가 몇 개니? 두 개지. 입체. 두 공간에서 일어나. 얘도 입체. 장소가 두 군데야. 얘도 입체. 심지어 한 사람의 성격이 두 개야. 그럼 뭐라고 그래?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변화. 그러니까 입체라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틀렸고요. 액자식 구성도 아니죠. 다음 몇 번이야? 다음은 1번이지만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그래서 이 문제가 니네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라? 이거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읽었니? 인물 체크 되어 있고 줄거리 파악해놨으니까 찾아봅시다. 신장균 역을 맡은 배우는 배는 신용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가격당했다고 느꼈다. 찾아봐야 되겠지. 어딘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거 웃은 거잖아. 이거야. 야, 삭삭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느꼈잖아. 찾아봐. 본문에서 찾아야 돼. 그 부분 찾았습니까? 네. 야, 그 부분 읽어줘봐. 수연아, 그 부분 읽어줘봐. 여기 줄친 거예요? 아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 옆구리로부터 원래래? 맞지 않아요? 여기 신장균이 실수했을 틀림없다. 그렇지, 맞아. 거기야. 실수했으면 틀림없다 했잖아. 비는 새는 그 기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독서랑 문학에서 차이가 뭐냐면 독서는 되게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빠져도 논리적 구성으로 거기를 채워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설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밑줄을 그을 수가 없으면 걔는 틀린 거란 말이야. 얘는 맞는 선택지죠. 그는 매우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의 야간 촬영 제안을 받아들였다. 최 씨, 동그라미 쳤지? 최 씨한테 300원 받으면서 야간 촬영 할 수 있어? 그런데 대답도 않고 따라가지.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두 번째 촬영에서 주연 배우가 나타나지 않아 그는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맞아. 반말이잖아. 맞아요. 나오죠. 다음 3번.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수중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금이 있었다. 얼마 있었죠? 590원. 하늘에 별을 따온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라고 나와 있죠.
버스에는 그는 몇몇 승객의 시선을 의식하고 불편함을 느꼈다. 여기 어디 부분인지 알죠? 버스 부분이니까. 그거 찾아봐야 되겠죠. 그들의 시선은 불편합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다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자, 7번. 기억. 선생님도 좀 봐야 되겠다. 선생님, 태블릿 수업은 다 좋은데 앞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기억. 기억이 뭐냐? 이생이잖아 이거. 그 다음 작품인데. 기억.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푸른 빛을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라고 나와있지. 여기는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죠? 가을 저녁이죠. 걷어 들어가고 있었다니까 지금 빛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맞습니까? 예, 주변 배경을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맞습니다. 자, 니은은 의상 아닌 넉마를 건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드 패어 나간다라고 했죠. 인물들에 대한 처우를 나타내는 표현 뭐였죠? 300원짜리 목숨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맡은 배역이 보잘것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네. 또 의상도 아니라고 뭐라고 했어요? 넉마라고 했죠. 다음 지금 늑막염이 재발하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거 있죠. 이건 뭐냐면 앞에 맞았어 안 맞았어? 아직 안 맞았지? 맞기 전부터 아파오고 있지. 그리고 뭐 차례를 기다리면서 지금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배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절박한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다음 리을. 아니야? 절박한 처지야. 왜? 배고프니까 해야 되잖아. 리을. 상황을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라고 했는데 리을이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해. 나는 어떻게 됐어? 슥슥 하고 시체에 쓰러졌잖아. 고개 돌리면 안 되잖아. 자세가 띵띵띵띵띵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나는 뭘 느끼죠? 아니 봐봐. 본문을 봐봐.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그 뒷부분. 죽음의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끼죠. 나는 죽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아, 나 곧 죽는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제시 맞죠? 인물이 느끼는 초조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아니죠? 다음 몇 번? 4번. 미음.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앉아있다는 사실과 이 버스가 아마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있는 차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망망에 비춰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 결국 의식이 흐려지는 거겠죠? 의식한 내용을 나열이라고 했죠. 아까도 나왔었지. 나열 뭐라고? 엔드하고 뭐라고? 이렇게. 여기는 엔드가 있죠? 그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본문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삶과 죽음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으며 항상 우리 곁에 동시에 존재한다. 삶은 죽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죽음 또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뭘 느끼는가? 살아있다는 것이며 생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감각과 의지는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강해진다.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생의 감각이 세진다. 매일 죽는 사람은 살기 위해 매일 죽음을 연기하는 인물을 통해 삶과 죽음이 혼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이거 봐봐. 여기 살기 위해서 매일 죽음 무슨 법? 살기 위해서 매일 죽어요. 무슨 법? 역설법. 그렇죠. 요거까지. 이렇게 모습은 가보자. 300원을 받으려 쓰러진 포졸 시체에 덧걸쳐 엎드려 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300원을 받으려고 죽어야 되잖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 그지? 단역 전문 배우로서 죽는 역할을 맡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 맞습니까? 예, 살기 위해 죽는다. 맞네. 다음, 죽은 척하고 쓰러진 자기 목구멍에서 죽은 사람의 냄새를 느끼고 300년 전의 포졸의 속상임을 듣는 그의 모습은 슬리시야. 그죠? 삶의 과정이 끝나야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니요. 이거는 뭐지 그냥? 내가 지금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지. 네, 다음 몇 번? 2번. 입관 직전에 사자를 떠올리며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는 것은 그죠? 삶을 뭐 하는 과정? 죽음의 과정. 맞지? 그래서 뱃속의 태아도 죽음의 싹이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너무 슬프지 않냐 그러면? 너무 슬프다. 그죠? 구두가 신겨져 있는 발과 신겨져 있는 발로 걸으면 삶죽음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의 모습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 여기 나왔었죠? 맞네요. 장애의 불빛 같던 불 중에서 식유점의 불길한 불빛에 주목하게 되지. 그럼 그 불빛은 장래의 불빛처럼 보였어. 근데 저 식유점의 불빛은 뭐야?
피가 펄펄 뭐 철철 나오죠. 그리고 뭐야? 아내한테 살아줄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태아를 죽음의 싹으로 단정히 인식해서 벗어난 거지? 그래 나오죠. 뒤에 나오죠. 줄거리에도.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봤습니다. 다음 이생규장전 바로 가도 되겠죠? 네, 이 정도는 바로 가도 되죠. 이생규장전 창녕고등학교 손 2학년 문학교과서에 있습니다. 네, 2학년 1학기 문학교과서에 이 작품이 그대로 있어요. 몇 번째 거요? 아니 이거 이생규장전 지금 할 거. 물론 이제 학교 문학교과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세요. 나옵니다. 어느 날 이거 알고 있냐 이 소설 근데? 이거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알고 있겠어요. 그죠? 이생 최씨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빠 나 어디 가? 라고 말해야 돼요. 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라고 했어요. 그 외박을 며칠 한 거야? 3일 한 거야. 야 아버지 속 뒤집어지죠? 가슴이 메워서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었지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최 씨는 서운해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만 보자면 이생이 누구네 집에서 최 씨네 집에서 얼레리 껄레다가 3일 동안 집에 안 간 거야. 그러다 하니까 집에 이제 보내준 거죠. 이렇게.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이생의 아버지입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건 그런 거야. 그런데 요즘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교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일일 것이지.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내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밑줄 어디겠어요? 가 인마. 다시 돌아오지 마. 자, 유배 간 거네 거의. 그래, 가출이냐 이게? 그래, 쫓겨난 거죠.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이생이 병이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화를 시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웃집 사람도 인물입니다.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일어났다. 말도 두석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라고 했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어가네, 그지? 다 죽어. 할게. 이제 부모 속은 타죠. 최 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 씨는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춰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리고 딸에게 물었다. 이생, 이 새끼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생이 누구냐? 야, 그 새끼 누구야? 이름 딱 대. 어디 살아?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생이 누구야?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자, 여기죠. 이제 알았죠? 알았잖아. 누가? 최 씨의 부모가 알았죠? 밑줄 어떻게 알겠어? 선생님은 이 말에 꽂힌다. 그 새끼 누구야?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최 씨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은 주역에서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를 안 지켜도 된다 이거야. 그 뭐 결혼하라는 얘기겠지.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게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아마 이제 이생을 만나게 됐다는 뜻이겠죠.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천외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띄어야 돼. 띄어쓰기야. 저 신이 없는, 아까 그 네 교과서에도 파본 있었잖아. 책도. 그럼 출판사에 전화하면 뭐 한다고? 책 바꿔주고, 옛날에는 돈도 줬어요. 오타 찾아내면.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타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요. 선생님 혼내요. 오타가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까지 이거 작업을 하다가 오타가 났구나. 선생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오타가 있으면. 선생님 오타인데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알았어?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 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리여리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성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지. 그럼 나의 소원이 뭘까?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긴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야? 내 소원이 뭐야? 그 새끼 데려다 줘. 이거죠. 자, 밑줄 어디 했어요 그러면?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켜야죠. 오, 타이밍 그렇죠. 괜찮았어. 자, 여기는 그래, 나 이생 아니면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서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다. 그죠? 여기는 이제 혼인 의사 물은 걸 할까 봐요.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하였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라고 했죠. 어떻게 한 거예요? 중매를 거절한 거죠.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 씨의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 씨 집안에서 다시 이 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딸이 죽게 생겼거든요.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했죠. 어떻다고 다시 결혼합시다.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에게 부치기에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하였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까 최신의 집안, 이생 집안이 좀 그렇게 가난한 거 같네, 그제? 그러니 물번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이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그러니까 니네 집은 잘 나가는데 번성한 집인데 왜 우리한테 하려고 하냐.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이것도 뭐한가 또? 거절한 거죠. 중매쟁이가 다시 최 씨 가문에 고하자 최 씨 부인이 말하였다. 납치의 예와, 납치라니까 예물이야. 예물과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고하였다.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결국 결혼하게 됐네요. 그죠? 자, 앞에 다시 넘어가죠. 항상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너네 문제 풀 때 아무리 급해도 밑줄 긋으면 앞에 들어가서 인물 한 거랑 밑줄 친 거랑 빠르게 한 15초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읽었습니까? 네, 가봅시다. 그러면 이생은 집안에서 채 씨와의 혼인 의사를 묻자 기뻐한다. 어디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향하는 이생이 영남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채 씨에게 알린다. 향한 동그라미 쳤죠? 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몸져 눕죠? 오케이.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채 씨 가문이 한미하다고 인식한다. 그래요? 아니죠. 자신의 집안이 한미하다고 말하죠. 요것도 찾아보면 되잖아. 어디 부분이지? 한번 찾아볼까 우리? 요거? 답이니까? 이렇게. 아니 여기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 보면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집안이 한미한 집안인 거죠.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최 씨는 이생과의 만남을 부모에게 숨기려다 끝에 사실대로 고백하죠. 편지가 발견되고 나서 최 씨 부친은 최 씨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중매적인 이생의 집에 보내죠. 몇 번 보냅니까? 3번이나 보내죠. 이렇게. 이게 이 소설에서 3번이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소설 전체에서. 내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오면 다음. 자, 기억. 승태야, 기억 한번 읽어주라. 밤마다 최씨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좋아요. 기억은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이 반복됨을 드러낸다. 맞죠? 네. 밤마다니까.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맞습니까? 야, 여기서 개연성이 뭐죠? 그거요. 사들어. 그거요? 그게 뭔데요? 개연성은 원래대로 따르자면 현실에 있음직한 이게 개연성이거든요. 그럼 개연성이라는 얘기는 뭐에서? 그럴듯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어서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죠. 뭘로 인해서? 저걸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는 뜻이겠죠. 현실에 있음직하니까. 자, 상민아, 니은 한번 읽어줘봐. 새벽에요. 타입은? 니은 다.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니은은 이생이 집에 돌아오는 시점을 특정했죠.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이생이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맞습니까? 예.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은 인의에 어긋나지 않다. 근데 너는 황혼역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된 거죠. 맞네요. 자, 디귿도 한번 다시 읽어줘, 상민아.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중들의 오늘의 운전을 감독하여라. 그렇죠. 명령을 통해서 단호함을 보여주죠. 예. 한편 이생과 채 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맞습니까? 네. 예, 둘 사이가 지금 한참 좋았거든요. 근데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도 맞고요. 다음 승태 리얼. 내일 저녁 학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거기까지냐? 좀 더 뒤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좋아요. 아무튼 리얼은 채 씨가 초췌해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채 씨의 심경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채 씨의 심경 변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예, 굳이 앞에 건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11번 문제. 요거 말하기 방식 문제 잘 나오죠? 야, 선생님이랑도 지금 벌써 몇 번을 했잖아. 그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 벌써 한 3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말하기 방식입니다. 말하기 방식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라? 발화자부터 찾아라. 그 다음에 누구 찾아라? 청자를 찾아라. 그 다음에 뭘 찾아라? 그 말을 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봐라. 이거죠. A부터 봅시다. A의 발화자 누굽니까?
본문 봐. A의 발하자 누구? 이생의 부. 청자는 누구죠? 중매쟁이 아니야? 응, 중매쟁이죠. 똑바로 안 읽어. 의도가 뭐죠? 거절. 이 되겠죠. 그렇죠? 왜 거절합니까? 야, 우리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은 시키고 싶지 않아. 이 얘기죠. 자, A. 모두 이생이 겪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상대를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 자체가 틀렸죠. 여기 틀려요. X. 2. 이생이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는 자신의 의중이 뭐죠? 거절이죠. 여기 맞죠? 앞에 이생이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나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되죠. 3번. A는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까? 아니요. 거절해요. X.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뭐야? 상대 입장을 뭐 한 거라고요? 거절하고 있어요. 입게 될 손해도 안 나옵니다. 이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 맞죠? 그래서 제안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얘도 아니죠. 몇 번이요? 2번. 바로 나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말하기 방식은 발하자, 청자, 의도, 목적 이렇게 보고 가서 가야 돼. 자, B도 한번 가보자. B는 발하자가 누구죠? 중매쟁이. 그죠? 청자는 누굽니까? 이생의 부친이죠. 그쵸? 아니야? 얘는 뭐야? 다시 한번 뭐 합니까? 요청하는 거죠. 자, 이 답 나와. B.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는 자신의 의중. 자신의 의중이 요청이겠죠? 결혼시키자. 긍정적 기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이 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야. 다음. 12번 요 문제. 요 문제를 자꾸 오답을 좀 나오더라고. 이 작품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물리적 경계인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물리적 경계 담장을 넘어서죠. 그 이생이 담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가잖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담장이 두 개네요. 어떤 담장과? 물리적 경계인 담장과 또 다른 담장의 존재라고 했지. 얘가 뭔데? 규범적 질서죠.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의 담장이 또 존재하는 거야. 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 외부에 위치하여 뭐야? 규범적 질서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하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옛 성현들의 말도 중간에 나오죠. 이거는 안 되네. 인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담장의 제약에 1차적으로 순응하지만 최 씨는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 담장의 내부가 뭐죠? 담장이 뭐라 그랬어? 규범적 질서죠. 그럼 우리들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규범 바깥에 있지. 근데 최 씨는 뭐래? 자신들의 사랑을 어디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담장 안에. 규범적 질서 안에 있다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최 씨의 이런 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규범적 질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인용합니까? 옛 성현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경과 누구? 시경과 주역 이거죠. 자, 시경 누가 만들었게? 갑자기 시경. 시경은 춘추전국 시대에 돌아다니는 시들을 엮은 거예요. 그게 시경이야. 엮어서 그 시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게 엮은 거야. 그 엮은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자. 네, 공자님이 엮었어요. 그러면 공자님이 엮었다고 보면 그 안에는 누구의 사상이 담겨있다고 보는 거야? 공자의 사상이 담겨있다고 보죠. 그래서 유교의 가장 우두머리 누구예요?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유교에서 배우는 학문 유학이죠. 유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공맹이라고도 불러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우리의 사랑은 누구도 인정한 거야? 공자님도 인정한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사랑은 규범적 질서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생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언급하며 다시 담을 넘어 돌아가는 것은 슬래시죠. 이건 뭐야? 자신들의 사랑이 규범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가 이게 담장 안쪽이거든. 이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아들의 행동을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남들의 책망을 걱정 이생에 붙이는 이라고 말했죠. 그럼 아들의 행동이 규범적 질서가 안에 있다고 보는 거야?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야?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규범적 질서가 구현된 주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주변 인물이니까. 다음.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생의 모습과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최 씨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뭐하고 있는 거니?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규범적 질서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의 취약함이겠죠. 최 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로 규정하며 혼계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한 것은 맞죠? 이걸 뭐라고요? 규범적 질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이죠.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죠. 담장 바깥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담장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질문 있었어? 오케이 한 거였어? 좋습니다. 문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